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Are you ready? 하고 시작하네요. 예, 지적 장애는 한 개인이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그의 지적 한계가 영향을 줄 때 존재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IQ 점수가 아니라 다시 한 분이 나가셨나? 그랬나 보네요. 아니다. 여기다. 죄송해요. 곽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 개인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6시간 지체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인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6시간 지체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IQ 점수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 않아요. 100점이다, 130점이다, 50점이다, 20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담자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 작은 변화들을 감지해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앞으로 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 되게 이 실생활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같이 하이텍이 돼버린 사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줌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저랑 만나고 계시지만 이 줌이라는 거를 통해서 죄송해요.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열심히 혼자 떠들고 있었네? 제 얼굴만 크게 나갔겠네요? 그냥 갈게요.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에 있으니까 잠깐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하고 있죠? 네. 예, 이거였고요. 그 다음 거, 아이고. 실생활에 도움 안 된다. 실질적인 세션에서의 도움은 크게 없다. 알고는 계셔야죠. 그러나 환자가 죄송해요. 내담자가 어떻게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지 저 점수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없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들 그래서 치료사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포텐셜, 잠재력은 가장 원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가 앞으로 뭐를 못할 거라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 하나는 재활학과 의사신데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좀 보조예요. 좀 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대답은 거의 백발백중 좀 보죠. 그 좀 보조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것도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좋아요. 또 좀 장난을 쳤어요. 네. 좀 보조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 계신 다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확실해요. 척추가 끊겨 있어요. 척추가 끊겨 있다면 그거는 못 걷습니다.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끊긴 게 아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가 과연 옳을까. 근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게 가장 옳으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앞에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홀딱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완전히 빠져갖고 장겨울이 맞는 건지 그런 건데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가 굉장히 커요. 어머님들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기도 하고 다시 희망을 갖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시고 그리고 항상 포텐셜, 잠재력은 무한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되는 거 안 되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인지 발달의 주요 이론들 알고 계셔야 돼요. 피아제도 알고 비고스키도 알고 정보처리 이론도 알고 이 인지 발달의 주요 이론들은 분명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아주 면밀하게 아동들을 관찰을 해서 그 발달에 따른 그 아이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게 음악 치료사예요. 그래서 치료와 교육의 다른 점, 특히나 이 학교 음악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교육에서는 따라올 수도 있고 못 따라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생들의 책임이 있지만 치료에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치료에서 죄송합니다. 치료에서 내담자가 못 따라오게 하는 거는 치료사가 100% 잘못한 거예요. 100%. 제가 명지대에서 근무할 때 가장 처음으로 슈퍼비전 나갔다가 거의 이 화가 주체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처음이었고 저도 그때 이후로는 이 프리젠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학생 치료사가 40분의 세션을 준비를 해서 갔어요. A 중재했는데 안 돼요. B 중재했는데 안 돼요. C 중재했는데 안 돼요. D 중재했는데 안 돼요. 40분 내내 몽땅 다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치료사가 제시하는 것마다 하나도 안 됐어요. 따라할 수 있는 게 0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생 치료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담자가 인지가 안 좋아서요. 그때 이미 세션이 중반을 넘어갔을 때예요. 보통 우리가 12회기에서 15회기 정도 세션을 하는데 이미 치료가 중반이 넘어갔었고 이미 앞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난이도 너무 높다. 이거는 내담자가 따라갈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다. 앞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 치료 중재 방법 인터벤션 플랜 같은 거 써올 때도 계속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얘기했고 비디오 보면서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계속 얘기했고 현장 슈퍼비전이 처음 나간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담자가 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미 지금 7회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내담자 인지 안 좋은 걸 아직도 모르냐고요. 그건 치료사 책임이에요. 100%. 왜 되지도 않는 걸 가져가냐고요. 왜 내담자가 할 수 없는 걸 가져가냐고요. 그거는 치료사가 잘못 짠 거고 잘못 짰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얘기해. 이제 그만 열받아야지. 네. 지금도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열받으면 그날 어땠겠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못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잘 참는데 이게 제가 치료사들이 치료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너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담자한테 전가한 거잖아요. 인지가 안 좋아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 세팅에서 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치료사가 100%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하셔야 돼요. 그건 100%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100%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치료사가 잘못 중재를 가져가고 치료사가 잘못 프리젠팅을 했고 치료사가 잘못 모델링을 했고 치료사가 잘못 리딩을 했기 때문에 걔가 못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못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사람인데 그걸 못해서 이걸 못 따라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여러분들의 사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람인데 죽어요. 치료 세팅에선 모든 건 내 탓이다를 하셔야 되지만 치료 바깥에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 세팅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5개의 세션을 맡아서 40분씩 5번을 하셨다면 그 시간만큼 뭐가 잘못된 건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100%.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시면 모든 책임이 자꾸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이 못하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내담자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순간 치료사는 노력을 덜 하게 돼요. 안 하는 건 아니세요. 그러나 덜 하게 되세요. 그래서 내담자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얘기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발달은 네이처하고 널처가 있어요. 네이처하고 널처가 있는데 발달에서는 생득적인 게 있고 아이고 안 넘겼다. 발달은요 가지고 태어난 거가 있어요. 그리고 널처되는 게 있어요. 양육되는 게 있어요. 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과 환경적인 상호작용 간에서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 엄마 품을 떠나서 살게 돼서 이제 보육원 같은 데서 자라게 된 아이들이 조금 그 사회성이나 인지적으로나 조금 발달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이제 거기에 문제인 거예요. 환경적인 자극이 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뇌는 그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아이가 눈앞에 이렇게 모빌이 있다라고 쳐요. 모빌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모빌을 뭘로 만들까요? 이런 모빌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더니 어라 못 잡았네. 이렇게 갔더니 어라 못 잡았네. 이렇게 갔더니 오이 잡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자꾸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게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에요. 이게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인데 이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시도를 안 해보면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아이의 발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가지고 태어난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에 여기까지 강의를 했었네요. 되게 빨리 갔었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과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성장한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양아였는데 그 남자아이였는데 걔한테 한국에서는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밥은 굉장히 스페셜한 메뉴고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굉장히 스페셜한 메뉴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빵 하루에 3번 먹지 않니? 그랬더니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린 그게 주식이라서 하루에 3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음악 치료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음악 치료에서는 이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인지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직업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직업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고 운동능력 발달이 필요하다고 보면 장기 목표로 운동능력 발달을 잡기도 하고요. 사회적, 정서적 기능의 발달이 필요하면 그쪽을 잡기도 하고요. 자립심을 기르는 게 목적이면 그쪽을 잡기도 하고요. 독립적 생활 능력을 발달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가 활용 능력을 발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장기 목적인데 이 롱텀 골은 롱텀 골을 가기 위해서 단기 목적을 잡아서 그러니까 롱텀하고 숏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작업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취약 전 기본 학습 기술이에요. 또 하나는 학습 기술을 향한 향상을 위한 음악 치료가 있고요.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취약 전 기본 학습 기술이라 그러면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이 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인지의 기본 개념. 이게 사물항구성이나 수단 목적 개념까지 들어가기도 해요. 이 사물항구성이나 수단 목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물항구성은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개념이고 수단 목적 같은 개념은 이거는 1살 정도 되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개념인데 취약 전 기본학습 기술에서는 우리가 10세든 20세든 앞으로 갔는데 병목이 사물항구성 수단 목적에서 생겼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중력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 중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 자극에 집중하는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은 지시 따르기, 눈맞춤, 착석 이런 것까지도 다 취약 전 기본 학습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인지의 기본 개념에서 지각과 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각한다와 인지한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각은 지나갈 수 있어요. 요거를 listen to me 하고 hear to me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수락해드리고 listen to me는 들어봐. 이건 인지한다예요. 그리고 hear to me는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들어봐 할 때는 한국말로는 listen to me도 쓰고 hear to me 들어봐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만 영어에서 listen to me와 hear to me는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어공주라는 만화 영화에서 그 세바스찬이 그 가제가 인어공주 에어리얼에게 노래 불러주는 게 있어요. 자, 인어공주는 지금 세상으로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세바스찬이 자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에리얼, listen to me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이 노래에서 hear to me 이렇게 하고 시작 안 해요. listen to m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각한다와 인지한다의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이 더워서 선풍기 틀었거든요. 지금 선풍기 소리 혹시 들리세요? 선풍기 소리 들리시면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손 드는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손 드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손 들기.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선풍기 소리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들기 기능 열심히 찾고 계시죠 지금? 손 들었다 치고 아니면 채팅창으로 얘기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채팅에 들어왔다. 아,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지금? 안 들리세요? 잠깐만요.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리는데? 아라님 안 들리세요?
지금은요?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아, 들리세요? 네, 선풍기 소리 안 들려요. 아, 선풍기 소리 안 들린다고? 아, 나는 안 들리신다는데 놀래가지고. 이게 안 들리실 텐데, 잠깐, 이게 지각한다, 인지한다 설명하려고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소리가 저는 들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잡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들리지만 hear 하고 있지만 그걸 지각하거나 인지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지는 않거든요. 자, 선풍기 끌고 와 볼게요. 지금 선풍기 소리 들리실 거예요. 이건 제가 가까이 갖다 놓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인지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다 그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도대체 몇 번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난 못 들었거든요. 소리는 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를 부르는 거라고는 인지를 안 한 거죠. 인지를 못 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그 비상등을 켜놓고 내려갔고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아줌마 부르면서 이제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저걸 끄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싶어서 저를 이제 따라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나에겐 익숙치가 않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시면 사람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인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내담자하고 세션 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어텐션을 일단 갖고 오셔야 돼요. 내담자의 어텐션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뭔가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션 진행하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일단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정확하게 내가 뭔지 걔가 나한테 어텐션을 준 거를 확인했을 때 진행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hear와 listen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디텍트한다와 구별한다와 식별한다도 있어요. 디텍트하고 디스크리미네이트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이것과 이것이 지금 뭐가 다르죠? 이게 있다 없다를 이제 디텍트 했잖아요. 그럼 이것과 이거는 필기류지만 구별을 한다면 얘는 샤프이고 얘는 볼펜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디텍트 이게 다르네. 뭐가 다르지? 그래서 다르다까지 아는 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샤프고 이건 볼펜이래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단계의 인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자폐한테 강아지는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자폐 아들에게는 다리가 4개가 있고 꼬리가 있는 고양이는 개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예.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범주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그래서 요런 모든 단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겐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예를 들을 수 있냐면요. 요새 그 귤 말고 한라봉 또 뭐죠? 천혜향 또 뭐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구별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귤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구별이 안 가요. 그러나 우리에겐 구별이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디텍션도 못할 수 있어요. 그 다른 귤을. 아주 특징적인 거는 두 개가 다르네? 그러나 이름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텍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까지는 됐어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안 된 거예요. 이런 건데 요런 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직업교육할 때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직업교육 같은 거 할 때는 그 회색지대가 있는 걸 아이들이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거를 어려워하냐면요. 사과가 이렇게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아주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큰 건 여기다 넣고 중간 거 여기다 넣고 작은 건 여기다 넣어. 그럼 자꾸 갖고 와요. 선생님 이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갖고 와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네, 한번 채팅방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 음소거 하셨는데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음소거 다 해제해 드릴게요. 예, 바구니 크기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구니 크기 다르게 할 수 있고, 이거 채팅하니까 여기 다 보이는구나. 예, 또 딴 분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세요. 바구니 크기를 다르게 하고,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세요. 바구니 크기를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다리는 건 잘해요. 채팅방 못 찾으셨으면 거기 더보기라는 거에 있어요. 채팅방이 더보기라는 거에 있어요. 오늘은 봐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같이 하는 거의 묘미라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요. 구멍이 사이즈가 다른 판을 만들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어디다가? 네, 여기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자, 제일 작은 건 여기서부터 넣는 거예요. 여기 넣어봐서 되면 여기 넣고. 네, 맞아요. 크기 다른 예시를 샘플로 하면 애매한 걸 또 물으러 와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크기가 다른 예시를. 그래서 정말 뭔지 아시죠? 미쳐버릴 것 같은 대충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판을 만드셔가지고요. 자, 여기다 넣어서 안 들어가.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다 넣어서 안 들어가.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 치료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이제 인턴십 할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어떻게 됐었죠?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서 뭘 하는 거냐면 여기 그 컴퓨터 부품 같은 거를 이렇게 20개를 이렇게 통에다 넣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서 요걸 20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4밖에 못 세요. 이 사람은 2까지밖에 못 세요. 어떤 사람은 5까지밖에 못 세요. 그러면 그거를 판을 2까지밖에 못 세는 사람은 그 판에다가 10개의 동그라미를 준 거예요. 그리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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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다 놓으면 모든 판에 다 있으면 밀어서 넣기. 그리고 5개까지 사는 사람은 동그라미가 4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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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밀어서 넣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약 6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60만 원?
그 60만 원을 5명이 벌게 해주려고 그러면 60만 원씩 5명이 벌었으니까 300을 번 거죠. 300을 벌려면 그 사람들 5명이 300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치료사 3명 혹은 4명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문제는 생기고 끊임없이 가르쳐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선생님을 부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5명 정도면 3명 혹은 4명 정도 들어가요. 중증이 있을 경우에 4명까지. 그러면 치료사 비용이 1인당 약 4,000에서 5,000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 5명이서 3,000 벌게 해주느라고 4,000불짜리 치료사가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치료사로서 일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경제의 논리로 볼 것인가? 각각 개인의 그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을 존중하는 그 관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게, 즐겁게 노는 게, 이거 계속 단순 운동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놀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사람은 누구나 나의 가치가 느껴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처음에 아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노미와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과 그 다음에 그 오토노미 릴레이션십 가운데 하나 있었던 게 뭐죠? 나도 이걸 할 수 있다가 오토노미고. 어쩜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어쩜 이러죠? 네. 강의 끝. 여기 있다. 지금 이거였거든요. 능력이었구나. 예. 능력,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자율성과 관계성 안에서 이 3가지가 만족됐을 때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영어로 된 거가 confidence구나. 네. confidence, autonomy, 그리고 관계성. 인간은 이 기본적인 3가지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를 느낄 수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바깥에서 불어넣어 준다고 생기지 않아요. 스스로 나 스스로 잘 되네? 라고 느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드럼 레슨을 받고 있어요. 받은 지 벌써 한 3년 됐는데 진짜 진도는 안 나가고 거의 맨날 그 자리인데, 이번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제 처음에는 노래방을 시도를 했는데 그 노래 되게 까탈스러운 거 아시죠? 그 첫박에 박자 없는 데가 됐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사도 막 중간중간 너무너무 헷갈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럼도 거의 패턴도 없고 막 매 마디마다 바뀌고 막 예술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대로 내가 너무 모티베이션이 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너무 되다 보니까 뭐 끊임없이 들었고 드럼 커버도 듣고 막 그래가지고는 어찌어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 스스로 이제 좀 하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선생님이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되네? 하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로 그 능력이, 컨피던스가 느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들도 그 부분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내담자 중에는 여기서부터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물 항구성이요. 이거 기가 막힌 개념이거든요. 사물 항구성은 뭐냐면 물건은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내 눈앞에 있었던 물건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마술이 아닌 이상. 그거를 아는 게 사물 항구성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기냐면 약 6개월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엄마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앞에 가지고 놀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다 뭘 좀 갖다 놔야 되겠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서랍 속에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뭔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도 없네 진짜. 자, 이거라도 해야지. 자, 이거 애기 앞에서 엄마가 이런 딸랑이 가지고 놀았어요. 막 놀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울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거는 사물 항구성이 아직 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다 숨긴 거를 알고 지가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엄마 뒤쪽으로 와서 막 뒤져요. 그거는 사물 항구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수단 목적은 뭐냐면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내가 누르니까 텔레비가 나오래. 이래서 리모컨 많이들 고장 내잖아요. 전기불을 끄니까 스위치를 끄니까 어라? 불이 꺼졌네? 이게 수단과 목적이에요. 자, 1살 반 정도 된 아이가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소파 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찾아요. 울어요. 그래서 공 꺼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저쪽에 가서 구두 주걱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꺼냈어요. 자,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이 또 떼떼구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쪽에 가서 구두 주걱을 갖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꺼내와요. 시도하는데 안 돼요. 그럼 울어요. 이게 수단 목적이에요. 수단 목적인데 이게 발달 단계상이요. 사물 항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상 항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18개월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시야에서 사라지면 관심이 없어지는 게 0에서 1개월이고요. 1에서 4개월까지는 고개를 돌려서 그거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추적을 해요. 4에서 12개월에는 그 물건을 따라오거나 이렇게 저희가 일부 가려진 물건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음악치료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얇은 뭐라고 해야 되지? 천 같은 거 있어요. 그 이렇게 깍꿍놀이 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완전히 펼쳐진 사이에서는 그 밑에서는 물건을 찾고요. 어떤 아이는 2번 접힌 데까지, 한 번 접힌 데까지는 찾고 2번 접힌 데까지는 찾고 3번부터는 안 찾는 아이. 이러면 아직 사물 항구성이 완전히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인지적 나이로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엄마가 물건을 감추면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돼요. 화를 내시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오브젝트 퍼머넌트 개념인데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배워야 되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 오늘 수단 목적을 설명을 하고 요걸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돼요. 수단 목적은 어디 갔니? 아이고. 네. 그러면 사물 항구성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사물 항구성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단계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OP 개념, 이게 오브젝트 퍼머넌트 개념인데 대상 항구성, 사물 항구성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이가 안 따라와요. 내가 딸랑이를 흔들고 아무리 관심 있는 걸 줘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이거 자료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지금 수단 목적을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감을 하고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다음 장면 안 보여드리고 앞으로 다시 갈게요. 네.
자, 이 수단 목적에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가 이 수단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위치를 누르면 뭐가 작동이 된다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위치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턴십 했던 데가 상태가 이렇게 그 기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 데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 센터에서 만들어줬던 부스는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오감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스위치가 정말 이렇게 커다란 스위치가 그 앞에 있고 이걸 탁 누르면 오감을 자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해줬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이 촉각적인 자극이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는 불이 번쩍번쩍 해요. 자,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음악이 나와요. 어디까지 했죠? 미각은 뺐어요. 미각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후각. 그래서 방향제가 확 나오게 해줬어요. 이렇게 4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부스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걸 탁 누르면 이게 확 다 나오는 거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 손을 잡아서 거기다 스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바람이 나오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제가 뿌려지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5번쯤 보여드려요. 수단. 당신이 이 모든 자극을 다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이 스위치를 누르는 거라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누른 거예요. 같이. 그걸 한 5번쯤 해요. 그리고 대기해요. 치료사가. 그럼 그게 꺼지잖아요. 전부 꺼져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다려요. 치료사는. 다시 하실 때까지. 그런데 안 하세요. 그러면 약 5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시작해요. 그걸 50분을 해요. 그리고 10분 쉬셨다가 또 해요. 왜냐하면 수단 목적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실 수가 없으니까 인지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자극을 주는 그 모든 활동을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세요. 아침에 2시간, 점심 드시고 다시 2시간. 근데 6개월 동안 변화 없었어요. 변화 없었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제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 사람 차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데 수단 목적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 차트를 찾아봤어요. 보통 간호 스테이션에 널스 스테이션에 있는 차트는 보통 1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부스에서 똑같은 활동을 주 5일 4시간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트 전에 어딨냐 그랬더니 이 그 뒤에 있는 서류 창고에 있어요. 가서 봤어요. 5년을 뒤졌어요. 5년 동안 똑같은 걸 주 5일 하루에 4시간씩 쭉 하셨어요. 장기 목적, 단기 목적, 방법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못 넘어가셨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이때 이 개념을 알았으면 저도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이 개념을 알았더라면 아마 사물항구성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단 목적, 민스 앤 엔드인데요. 민스 앤 엔드를 5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갔는데도 똑같은 걸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사신 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하니 그 전에 사물항구성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자료까지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5년까지 따라가다가 스탑을 했었는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는 사물항구성 발달 단계상 12개월에서 18개월에 완성이 되는 사물항구성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1단계는 시야에서 사라지면 관심이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고개를 돌려 추적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아이가 혹은 이 성인이 따라오거나 일부 가려진 물체를 찾게 해야 되겠고, 그 가려진 거를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주의 숙제는 단계별 난이도를 조정해서 사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물 항구성 개념을 없는 내담자에게 생길 수 있도록 14단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다음 주의 숙제고요. 지금 한 45분 강의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할게요. 마감하고 지금 음소거 다 해제할 테니까 얼굴은 안 나와도 좋으니까 목소리 출연만 부탁드릴게요. 대기 중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뭐 다 좋았지만 특히 그 인터벤션 할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100% 치료사의 잘못이라고 하신 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네. 인터벤션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칫 내담자한테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100% 플랜하고 모델하고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는 좋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유 우리라고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시컨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안 되면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사연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연료를 받았던 거고요.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난이도 너무 높다, 못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속상했던 건데 잠깐만요. 얘 좀 킬게요. 레프트, 라이트가 어디 갔지? 아 라이트 여기 있구나. 아니 어디다 네. 그래서 더 이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맞아요. 그 치료에서는 뭐가 안 되면 전부 내 탓이요를 해야지 문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내담자의 탓으로 넘기기 시작하면 절대 답 못 찾아요. 그런데 이걸 현실에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치료사의 세팅과 일반인의 삶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탓이요가 아니라 치료에서 생기는 것만 내 탓이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님도 말씀 좀 해주세요.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되셨나? 그럼 이현님은 다음에 얘기 들을게요. 아유, 그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12시에 열어놓고 그때 밥 먹어요. 그러니까 12시에 열어놓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 대기했다가 하니까 그렇게 뵙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